이 계집애라도 데려가서 팔아버리기 전에 당장 돈 내놔. 고추잠자리가 붉은 날개를 반짝이며 마당 위를 맴돌던 평화로운 강원도 평창의 가을 오후. 흙냄새와 잘 익은 과일 향이 뒤섞인 공기는 곧 닥쳐올 폭풍의 전야처럼 고요했다. 칠순의 농부 박철민은 툇마루에 앉아 21살 손녀 서연이 따라주는 따뜻한 둥글레차를 음미하고 있었다. 주름진 눈가의 선한 미소는 수십 년간 흙과 함께 살아온 자의 연륜과 평온함을 담고 있었다. 할아버지, 이 동네는 공기부터 달라요. 서울은 숨이 턱턱 막히는데. 서연은 서울의 팍팍한 대학 생활에서 벗어나 모처럼 할아버지의 품에서 진정한 휴식을 만끽하는 중이었다. 철민은 손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다. 사람이나 식물이나 발 딛고 사는 땅이 제일 중요한 법이야. 그때였다. 그들의 평화를 찢는 듯한 날카로운 엔진음과 함께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마당 안으로 난폭하게 미끄러져 들어왔다. 차에서 내린 것은 누가 봐도 선량한 사람과는 거리가 먼 인상의 사내 셋이었다. 딱 벌어진 어깨, 용 문신이 언뜻 보이는 팔뚝, 그리고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오만한 표정. 가운데 선 우두머리 격인 마동철이 씹던 껌을 바닥에 뱉으며 삿대질을 했다. 박영수 아들놈 애비가 당신 맞지? 당신 아들이 우리 돈 3억을 빌려 쓰고 잠수를 탔어. 이자까지 합쳐서 5억. 오늘까지 갚기로 한 날인데 돈은 준비됐나? 그는 품에서 구겨진 차용증을 꺼내 철민의 얼굴 앞에 흔들었다. 철민은 미동도 없이 그들을 바라보았다. 평온하던 그의 눈빛에 아주 미세한 그러나 차가운 결이 스쳤다. 젊은이들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사람 잘못 찾아온 것 같네. 그리고 남의 집 마당에 들어올 땐 허락을 구하는 게 예일세. 예의? 마동철이 코웃음을 치며 옆에 있던 장독대를 발로 걷어찼다. 쨍그랑. 요란한 소리와 함께 장독이 깨지며 잘 익어가던 된장이 흙바닥에 쏟아졌다. 서연이 비명을 지르며 할아버지의 팔을 붙잡았다.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서연이 핸드폰을 꺼내 들자 다른 부하 하나가 잽싸게 다가와 핸드폰을 낚아채 바닥에 던져버렸다. 산산조각 난 핸드폰을 보며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신고. 어디 해봐. 경찰이 오기 전에 내 하레비뼈부터 부러질 테니까. 마동철은 겁에 질린 서연을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음흉한 미소를 지었다. 근데 노인네 돈 없으면 다른 방법도 있지. 손녀딸이 아주 예쁘장하게 생겼네. 그가 서연에게 다가가 손목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이 계집애라도 데려가서 팔아버리기 전에 당장 돈 내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철민의 몸에서 모든 온기가 사라졌다. 툇마루에 앉아있던 그의 모습은 마치 오랜 잠에서 깨어난 맹수처럼 서늘하고 위험한 기운을 뿜어내기 시작했다. 주름진 눈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번뜩였고 굽었던 등은 꼬치꼬하게 펴졌다. 그 손. 놔라.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 담긴 위압감은 마동철을 순간적으로 흠칫하게 만들었다. 뭐야, 이 늙은이가. 마동철이 욕설을 내뱉으며 서연을 자기 쪽으로 더 끌어당기려는 찰나 철민이 움직였다. 아니, 움직였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했다. 그는 마치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처럼 사라졌다가 다음 순간 마동철의 바로 앞에 서 있었다. 악! 마동철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나왔다. 철민의 손가락 2개가 그의 손목 혈맥을 정확히 짚고 있었고 찌르는 듯한 고통과 함께 팔의 모든 감각이 사라졌다. 힘없이 풀린 손에서 서연이 벗어났다. 철민은 서연을 자신의 등 뒤로 부드럽게 밀어냈다. 내 놈들이 찾는 돈은 내 아들놈에게 받아내. 여긴 내 집이고 저 아이는 내 손녀다. 상황 파악이 되지 않은 다른 부하 둘이 고함을 지르며 달려들었다. 한 놈은 주먹을, 다른 놈은 발길질을 날렸다.
하지만 그들의 공격은 허공만 갈랐다. 철민은 상체만 살짝 비틀어 주먹을 피하고 동시에 발을 들어 달려들던 놈의 정강이뼈를 가볍게 걷어찼다. 끄악! 뼈가 부러지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사내가 나뒹굴었다. 다른 한 놈이 겁을 먹고 주춤하는 사이 철민은 옆에 있던 쇠스랑을 집어들었다. 하지만 그는 뾰족한 날을 사용하지 않았다. 쇠스랑의 자루 부분을 이용해 마치 춤을 추듯 부드럽게 움직이며 사내의 어깨와 무릎 관절을 정확하게 가격했다. 단 몇 초 만에 건장한 사내 둘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져 일어서지 못했다. 마동철은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팔의 고통도 잊은 채 벌벌 떨고 있었다. 저것은 평범한 칠순 노인의 움직임이 아니었다. 수십 년간 단련된 오직 상대를 무력화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이고 치명적인 기술이었다. 철민은 쇠스랑을 내려놓고 마동철에게 다가갔다. 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한 번만 더 내 가족에게 손을 대거나 이 집 문턱을 넘어오면 그땐 내 놈들 중 누구도 살아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는 깨진 장독 조각 하나를 집어들더니 맨손으로 가루를 내어 마동철의 눈앞에 흩뿌렸다. 꺼져. 마동철과 그의 부하들은 혼비백산하여 서로를 부축하며 차에 올라탔다. 마치 지옥에서 악마라도 만난 듯 미친 듯이 엑셀을 밟아 흙먼지를 남기고 사라졌다. 고요해진 마당. 서연은 할아버지의 넓은 등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 방금 전까지 된장독을 걱정하던 인자한 할아버지는 온데간데 없었다. 그 자리에는 일평생 느껴보지 못한 강렬하고도 서늘한 기운을 뿜어내는 전혀 다른 사람이 서 있었다. 할아버지. 방금. 그건. 철민은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은 다시 예전의 따뜻함을 되찾았지만 서연은 보았다. 그 깊은 곳에 여전히 가라앉아 있는 지독하게 날카롭고 서늘한 불꽃을. 마당에는 깨진 장독 파편과 짓밟힌 화초들만이 방금 전의 소란을 증명하고 있었다. 박철민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묵묵히 빗자루를 가져와 마당을 쓸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손길을 지켜보는 박서연의 눈에는 두려움과 혼란, 그리고 경외감이 뒤섞여 있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서연의 떨리는 목소리에 철민은 빗자루질을 멈추고 손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다시 온화한 미소가 걸렸지만 서연은 더 이상 그 미소를 예전처럼 받아들일 수 없었다. 나는 괜찮다. 너야말로 놀라지 않았느냐? 저는 괜찮은데. 할아버지는 대체 누구세요? 방금 그 사람들은 뭐고 아빠 빚은 또 뭐고요? 질문이 쏟아져 나왔다. 철민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서연을 툇마루에 다시 앉혔다. 그는 서연의 옆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침묵을 지켰다. 가을바람이 그의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흩날렸다. 알아야 할 때가 온 게로구나. 철민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서연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낯설고도 위험한 세계에 관한 것이었다. 그는 평범한 농부가 아니었다. 젊은 시절 그는 국가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움직이던 특수임무대 통칭 북극성의 최정예 요원이었다. 지도에도 없는 곳에서 훈련받고 기록에도 남지 않는 임무를 수행하던 유령 같은 존재들. 적진 깊숙이 침투하여 요인을 암살하고 정보를 빼내고 아군의 퇴로를 확보하는 것이 그들의 일이었다. 우리는 국가를 위해 싸웠지만 국가는 우리를 기억하지 않았다. 그게 우리의 숙명이었지. 철민의 눈빛은 아득한 과거의 전장을 헤매고 있었다. 치열했던 전투, 동료의 죽음, 피와 화약 냄새가 뒤섞인 기억들. 그는 그 모든 것을 가슴에 묻고 평범한 삶으로 돌아오기 위해 발버둥 쳤다.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고 이곳 평창의 산골로 들어와 땅을 일구며 지난 수십 년의 피비린내 나는 기억을 잊으려 애썼다. 나는 그저
조용한 농부 박철민으로 죽고 싶었다. 내 손에 흙만 묻히고 내 가족의 웃음소리만 들으면서 서연은 할 말을 잃었다. 늘 자상하고 약해 보이기까지 했던 할아버지의 주름진 손이 실은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하지만 동시에 방금 전 자신을 지키기 위해 보여주었던 그 압도적인 모습이 이해되기 시작했다. 그럼 아빠 빚은요? 내 아비 녀석이 사업을 하다 크게 실패한 모양이다. 하필이면 건드려선 안 될 놈들에게 손을 벌렸어. 내가 막아줬어야 했는데. 철민의 목소리에 깊은 자책감이 묻어났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그는 낡고 자물쇠로 잠긴 나무 괴짝 하나를 들고 나왔다. 먼지를 닦아내고 자물쇠를 열자 안에서 낡은 무전기와 빛바랜 군복, 그리고 여러 개의 군번줄이 나왔다. 그는 무전기를 꺼내 들었다. 수십 년간 사용하지 않아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었지만 그의 손길은 익숙했다. 그는 특정 주파수를 맞추고 짧게 신호를 보냈다. 치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한참 만에 건너편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인가? 나다 백호. 오래된 개가 잠을 자는데 어린 강아지들이 와서 물었다. 곧 무리를 끌고 올 것 같군.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암호였다. 백호는 철민의 현역 시절 호출명이었다. 위치. 평창. 내 집. 알겠다. 짧은 통신이 끝나고 철민은 무전기를 내려놓았다. 그는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옛 동료들에게 연락했다. 아마 손님 맞이를 해야 할 것 같구나. 그의 말투는 덤덤했지만 서연은 그 안에 담긴 비장함을 느낄 수 있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오히려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었다. 할아버지의 평온했던 삶, 그리고 서연 자신이 알고 있던 세상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다.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거실에서 홀로 앉아 낡은 군번줄들을 매만지는 할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그녀는 비로소 깨달았다. 자신의 할아버지는 그저 평범한 농부가 아니라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지만 결국 잊혀진 살아있는 전설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전설은 이제 가족을 지키기 위해 다시 깨어나고 있었다. 원주시의 한 허름한 병원 응급실. 마동철은 깁스한 팔을 붙잡고 고통과 굴욕감에 몸을 떨었다. 옆 침대에는 그의 부하들이 각각 다리와 어깨에 붕대를 감고 신음하고 있었다. 의사는 그들의 상처를 보며 혀를 찼다. 어디서 이렇게들 당하셨어요? 관절만 정확하게 아주 전문적인 솜씨로 박살을 내놨는데 운동선수랑 붙기라도 했습니까? 마동철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칠순 노인에게 당했다는 말을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수가 없었다. 그는 병실을 나와 비상계단에서 떨리는 손으로 담배에 불을 붙였다. 그리고 조직의 진짜 보스, 황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회장님 접니다. 마동철입니다. 돈은 받아왔나? 그게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채무자 압이 되는 늙은이가 보통이 아닙니다. 마동철은 있었던 일을 몇 배로 부풀려 보고했다. 미친 노인이 쇠스랑을 휘두르며 사람을 반쯤 죽여놨다고 전직 특수부대 출신이 틀림없다고 호들갑을 떨었다. 그의 목적은 자신의 무능함을 감추고 조직의 힘을 동원해 복수하는 것이었다. 수화기 너머의 황 회장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명동의 큰 손으로 불리는 인물로 자신의 영역에서 자존심이 꺾이는 것을 병적으로 싫어했다. 고작 시골 늙은이 하나 때문에 자기 조직원들이 이 꼴로 돌아왔다는 사실에 그의 심기는 극도로 불편해졌다. 그래서 그 늙은이 하나 처리 못해서 내게 징징거리는 건가? 아닙니다. 회장님. 이건 우리 조직 전체의 체면이 걸린 일입니다. 이대로 넘어가면 강원도 바닥에서 우리를 우습게 볼 겁니다.
알았다. 애들 모아. 연장도 다 챙기고. 다시는 흙 만질 생각 못하게 손가락 하나하나 다 부러뜨리고 와. 집은 불태워버려. 누가 명동 황금파를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그 시골 촌 구석에 똑똑히 보여주고 와라. 전화가 끊어지자 마동철의 얼굴에 비열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당장 조직의 행동대장에게 연락해 인원을 소집했다. 야구방망이, 쇠 파이프, 날카로운 회칼까지. 20명이 넘는 조직원들이 검은색 차량 여러 대에 나누어 타고 평창을 향해 출발했다. 거대한 아기가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박철민의 고요한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한편 평창의 농가에는 새로운 손님들이 도착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도착한 것은 낡은 포터 트럭이었다. 운전석에서 내린 이는 박철민만큼이나 나이가 지긋했지만 바위처럼 다부진 체격의 김진태였다. 그는 말수가 적고 표정 변화가 거의 없었지만 그 누구보다 믿음직한 북극성 시절 폭파 및 중화기 담당이었다. 그는 말없이 철민의 어깨를 두어 번 두드리는 것으로 인사를 대신했다. 뒤이어 허름한 승용차 한 대가 더 들어섰다. 깡마른 체구에 매서운 눈매를 가진 이상훈이었다. 그는 팀의 저격수이자 척후병이었다. 나이가 들었어도 그의 눈은 여전히 1km 밖의 동전도 식별할 것처럼 날카로웠다. 백호, 자네 집 마당이 쓸데없이 넓어서 표적이 되기 딱 좋군. 농담처럼 던지는 말이었지만 그의 눈은 이미 집 주변의 지형과 경계 지점을 빠르게 훑고 있었다. 서연은 툇마루에 앉아 조용히 과일을 깎는 세 명의 할아버지를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수십 년 만에 만난 전우들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그들 사이에는 어색함 대신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유대감과 침묵의 신뢰가 흐르고 있었다. 그들은 과거의 무용담을 늘어놓지도 서로의 안부를 묻지도 않았다.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듯 각자의 방식으로 다가올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다. 김진태는 집 주변을 돌며 땅의 강도를 확인하고 헛간의 오래된 농기구들을 살펴보았다. 이상우는 지붕에 올라가 주변 도로와 언덕을 살폈다. 박철민은 부엌에서 조용히 칼을 갈고 있었다. 서걱 서걱. 밤의 정적을 깨는 날카로운 칼날 소리는 곧 벌어질 혈투의 서곡처럼 울려 퍼졌다. 손님들이 오고 있네. 지붕 위에서 나지막이 읊조리는 이상훈의 목소리가 들렸다. 멀리서 여러 대의 차량 헤드라이트 불빛이 어둠을 가르며 이쪽으로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박철민은 갈던 칼을 내려놓고 밖으로 나왔다. 김진태도 헛간에서 나와 그의 곁에 섰다. 세 명의 노병은 다가오는 불빛의 행렬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들의 모습은 더 이상 평범한 시골 노인이 아니었다. 국가마저 등을 돌린 어둠 속에서 서로의 목숨을 의지하며 싸웠던 최정예 특수부대 북극성. 그 살아있는 전설들이 수십 년의 침묵을 깨고 다시 하나의 팀으로 뭉쳐 서 있었다. 이상훈이 지붕에서 뛰어내리며 피식 웃었다. 생각보다 벌레들이 많군. 잔치를 크게 벌여야겠어. 박철민은 잘 익은 사과 하나를 집어들고 한 입 크게 베어 물었다. 아삭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오랜만에 몸 좀 풀어볼까? 다가오는 차량들의 엔진 소리가 밤 공기를 뒤흔들었다. 평창의 고요한 산골 마을에서 잊혀진 영웅들과 추악한 폭력배들의 피할 수 없는 싸움이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밤의 장막이 평창의 산골 마을을 깊게 감쌌다. 풀벌레 소리만이 유일한 배경음악이던 고요한 공간에 이질적인 엔진 소음과 타이어가 자갈을 지식이는 소리가 파고들었다. 검은색 세단 여러 대가 좁은 농로를 따라 연달아 들어서더니 박철민의 집 마당을 포위하듯 멈춰섰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일제히 집을 비추자 낡은 농가는 마치 무대 위로 강제로 끌려 나온 배우처럼 그 모습을 드러냈다. 서연은 창문 틈으로 그 광경을 보며 저도 모르게 숨을 죽였다.
차 문이 열리고 20명이 넘어 보이는 사내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들의 손에는 야구 방망이, 쇠 파이프 같은 흉기들이 번뜩이고 있었다. 낮에 왔던 마동철은 팔에 깁스를 한 채 훨씬 더 험악한 인상의 사내 옆에 붙어 아첨하듯 허리를 굽히고 있었다. 새로 나타난 사내는 4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잘 다려진 검은 셔츠를 입은 남자였다. 조철웅. 황금파의 행동대장이자 잔인하고 무자비하기로 명동 뒷골목의 소문이 자자한 인물이었다. 그는 마당을 둘러보며 경멸적인 미소를 지었다. 이런 돼지우리 같은 곳에서 늙은이 하나한테 당해서 질질 짜고 온 거냐, 마동철? 대장님, 저 늙은이가 보통이 아닙니다. 진짜라니까요. 조철웅은 마동철의 뺨을 가볍게 툭툭 치며 비웃었다. 걱정 마라. 오늘은 내놈 깁스 값에 저 늙은이 제사 비용까지 넉넉하게 받아갈 테니. 그때 삐걱이는 소리와 함께 대문이 열리고 박철민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뒤를 이어 김진태와 이상훈이 나란히 섰다.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다. 그저 깊은 주름이 팬 얼굴로 불빛을 향해 묵묵히 서 있을 뿐이었다. 그 모습을 본 조철웅의 부하들 사이에서 폭소가 터져 나왔다. 푸하. 뭐야, 양로원 동창회라도 하는 거냐? 저 늙은이들 허리나 제대로 가눌 수 있겠어? 돋보기는 챙겨오셨나? 조롱과 비웃음이 마당을 가득 메웠다. 하지만 새 노인의 표정에는 티끌만 한 동요도 없었다. 그들의 눈은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한 바다처럼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을 담고 있었다. 조철웅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노인네, 낮에는 우리 애들 상대로 재롱 좀 부렸다면서. 곱게 늙었으면 관에 들어갈 준비나 할 것이지 무슨 객기를 부리는 거야. 박철민이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굵거나 위압적이지 않았지만 소란스러운 마당의 공기를 가라앉히는 묘한 힘이 있었다. 여긴 내 집이다. 그리고 지금은 내 가족이 쉬어야 할 시간이고. 볼일 끝났으면 돌아들 가게. 볼일? 조철웅이 재미있다는 듯이 웃었다. 볼일은 이제 시작이지. 당신 아들놈 빚 5억. 지금 당장 내놓지 않으면 오늘 이 집은 쟤만 남을 거고 당신은 팔다리 성한 곳 없이 아침 해를 맞이하게 될 거야. 아, 저 안에 숨어있는 예쁜 손녀딸도 무사하지는 못하겠지.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이상훈이 한 발 앞으로 나서며 특유의 비꼬는 말투로 말했다. 젊은 친구가 입이 아주 걸레짝이구만. 쯧쯧. 부모님이 그리 가르치던가. 어른한테 말하는 싸가지 하고는. 뭐야, 이 뼈다귀 같은 영감은? 하긴 배운 게 도둑질이니 뭘 알겠나. 그런데 말이야, 이상훈의 눈이 매섭게 빛났다. 내 놈들 사람 잘못 골랐어. 아주 단단히 잘못 골랐다고. 조철웅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야구방망이를 어깨에 툭툭 치며 분위기를 바꿨다. 살기가 마당에 깔리기 시작했다. 좋아. 마지막 기회를 주지. 노인네들 우리가 심심풀이 삼아 놀아줄 테니 어디 한번 덤벼봐. 만약 당신들이 우리 중 한 명이라도 제대로 서 있지 못하게 만든다면 당신 아들 빚 깨끗하게 없던 걸로 해주지. 그는 이길 수밖에 없는 게임을 제안하는 도박사처럼 오만하게 웃었다. 20명이 넘는 피 끓는 조폭들과 칠순 노인 3명. 결과는 보나 마나 뻔했다. 하지만 당신들이 진다면 그땐 빚이 2배가 되는 거야. 10억. 내 놈들 목숨값, 그리고 저 집과 손녀딸 목숨값까지 합쳐서 말이지. 어때, 해볼 텐가? 이것은 제안이 아니었다. 굴욕을 주고 저항할 의지마저 꺾어버리려는 악랄한 함정이었다. 서연은 집 안에서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다. 제발 할아버지. 그냥 돈을 주고 끝내라고 소리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럴 수 없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마당의 모든 시선이 박철민에게로 향했다.
그는 어떤 대답을 할 것인가?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무모한 싸움을 택할 것인가? 박철민은 옆에 선 동료들을 한 번씩 쳐다보았다. 김진태는 바위처럼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고 이상우는 재미있겠는데 라는 듯한 표정으로 입꼬리를 올렸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어도 그들은 여전히 서로의 눈빛만으로 모든 것을 알 수 있었다. 박철민은 다시 조철웅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리고는 아주 평온한 목소리로 하지만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무게를 담아 말했다. 좋다. 그 제안 받아들이지. 그 순간 마당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다. 조철웅은 예상치 못한 대답에 잠시 놀랐지만 이내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크하하. 이 노인네가 진짜로 미쳤구나. 좋아. 여봐라 얘들아. 저 노인네들 뼈마디 하나하나 정성껏 분질러 드려라. 오늘 밤 여기서 양로원 대청소를 시작한다. 와. 조폭들이 함성을 지르며 일제히 흉기를 고쳐 잡고 달려들기 시작했다. 그들의 눈에는 상대를 향한 존중 따위는 없었다. 오직 늙고 약한 자를 짓밟는 잔인한 쾌감에 대한 기대만이 가득했다. 그 광경을 보며 박철민은 나지막이 은조렸다. 진태 좌측, 상훈 우측, 나는 중앙을 맡는다. 알겠다. 지루했는데 잘 됐군. 세 명의 노병은 마치 오랫동안 합을 맞춰온 무용수처럼 혹은 한 몸처럼 움직이는 맹수처럼 달려드는 폭력의 파도를 향해 각자의 위치로 흩어졌다. 수십 년간 흙먼지 아래 잠들어 있던 전설이 마침내 포효를 시작하려 하고 있었다. 죽어라, 늙은이들아. 가장 먼저 선두에 서서 달려든 것은 쇠 파이프를 든 거구의 사내였다. 그는 김진태를 가장 만만한 상대로 여겼는지 인정사정 없이 파이프를 머리 위로 내리찍었다. 바람을 가르는 날카로운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다. 하지만 김진태는 피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반보 앞으로 나아가며 내리쳐지는 쇠 파이프의 궤적을 정면으로 받아냈다. 아니, 받아낸 것이 아니었다. 그는 마치 흐르는 물처럼 상체를 살짝 비틀어 공격을 흘려보내는 동시에 자신의 단단한 어깨로 사내의 가슴팍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커헉! 둔탁한 충격음과 함께 거구의 사내는 숨이 멎는 소리를 내며 뒤로 낮아빠졌다. 마치 질주하던 덤프트럭이 콘크리트 벽에 정면으로 충돌한 것 같았다. 김진태의 몸은 수십 년간의 노동과 훈련으로 다져진 살아있는 무기 그 자체였다. 그는 쓰러진 사내의 손에서 쇠 파이프를 빼앗아 들더니 다음 상대를 향해 묵묵히 걸음을 옮겼다. 그의 움직임에는 화려함이 없었다. 오직 최소한의 동작으로 최대한의 파괴력을 내는 극도의 효율성만이 존재했다. 한편 우측으로 파고든 이상훈의 움직임은 정반대였다. 그는 마치 바람에 날리는 마른 잎사귀처럼 적들의 공격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스치며 파고들었다. 그의 깡마른 몸은 조폭들의 육중한 공격을 비웃기라도 하듯 가볍게 움직였다. 이 빌어먹을 송사리 같은 영감. 한 조폭이 휘두른 야구방망이가 그의 옆구리를 스쳐 지나갔다. 이상우는 그 순간 상대의 겨드랑이 밑으로 파고들며 손에 들고 있던 작은 나토미우로 상대의 손목 안쪽 힘줄을 가볍게 그었다. 비명과 함께 방망이를 놓친 사내의 오금에 정확한 발차기를 날려 쓰러뜨렸다. 이상훈의 싸움은 전투라기보다는 해부에 가까웠다. 그는 상대의 힘을 역이용하고 가장 취약한 관절과 급소를 정확하게 노렸다. 그의 눈은 수십 년 전 수백 미터 밖의 적을 노리던 저격수의 눈 그대로였다. 상대의 움직임, 호흡, 무게 중심의 이동을 순식간에 파악하고 가장 효과적인 공격을 가했다. 조폭들은 그를 잡으려 할수록 자기들끼리 엉키고 부딪혔고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온 이상훈의 날카로운 공격에 하나둘씩 비명을 지르며 쓰러져 나갔다. 그는 싸우는 내내 혀를 차며 잔소리를 멈추지 않았다.
쯧쯧, 힘만 좋으면 다인 줄 아나. 기본기가 안 되어 있구만, 기본기가. 어이구, 그렇게 휘둘러서 팔이나 잡겠나? 그의 조롱 섞인 목소리는 조폭들의 이성을 마비시켰고 흥분한 그들의 공격은 더욱더 허점투성이가 되어갔다. 그리고 중앙. 박철민은 폭풍의 눈 그 자체였다. 그는 조철웅을 포함한 가장 많은 수의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지만 가장 고요하고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는 동료들처럼 먼저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자신을 중심으로 한 반경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공격을 막아내고 흘려내고 되돌려 주었다. 한 명이 칼을 들고 찔러오면 그는 손날로 칼을 든 손목을 쳐서 방향을 틀어 옆에 있는 다른 조폭을 향하게 했다. 다른 쪽에서 날아오는 발길질은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피하며 그 다리를 잡아당겨 인간 방패로 삼았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잘 짜인 무술 시연과도 같았지만 그 결과는 끔찍했다. 공격을 시도한 자들은 모두 자신의 힘과 무기에 스스로 당해 쓰러져 나갔다. 이 괴물 같은 놈들. 상황이 예상과 전혀 다르게 돌아가자 조폭들은 당황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생각했던 일방적인 구타가 아니었다. 이것은 학살이었다. 늙고 병든 사냥개가 아니라 수십 년의 굶주림 끝에 잠에서 깨어난 늙은 호랑이 3마리에게 사냥당하고 있었다. 조철웅은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명동 바닥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이었다. 하지만 이런 싸움은 처음이었다. 저 노인들의 움직임은 길거리 싸움꾼의 것이 아니었다. 오직 사람을 죽이거나 무력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독하게 실전적인 기술이었다. 그들의 몸에 밴 움직임 하나하나는 수만 번의 반복 훈련과 실전 경험이 없으면 불가능한 경지였다. 전부 비켜. 저 영감은 내가 상대한다. 조철웅은 이성을 잃고 포효하며 박철민에게 직접 달려들었다. 그는 조직 내에서도 최강의 싸움꾼으로 통했다. 그의 야구 방망이는 웬만한 사람의 뼈를 단번에 부술 수 있는 위력을 지니고 있었다. 그가 온 힘을 실어 야구 방망이를 수평으로 휘둘렀다. 박철민의 허리를 두 동강 낼 기세였다. 하지만 박철민은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앞으로 나아가며 몸을 낮췄다. 방망이가 그의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가는 순간 그는 마치 뱀처럼 조철웅의 품 안으로 파고들었다. 그리고 그의 손바닥이 조철웅의 명치에 가볍게 닿았다. 닿았다고 생각한 순간 짧고 날카로운 충격이 조철웅의 온몸을 관통했다. 내장이 뒤틀리고 숨이 멎는 듯한 고통. 마치 쇠망치로 가슴을 정통으로 맞은 듯한 충격에 그의 몸이 활처럼 휘었다. 손에서 야구 방망이를 놓친 그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박철민은 그를 추격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서서 고통스러워하는 조철웅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눈빛이 말했다. 이것이 너와 나의 차이다. 그 사이 김진태와 이상우는 이미 주변 정리를 끝마친 상태였다. 마당에는 20명이 넘는 조폭들이 신음하며 나뒹굴고 있었다. 누구 하나 제대로 서 있는 자가 없었다. 쇠 파이프를 든 김진태와 호미를 든 이상훈이 박철민의 양옆에 와서 섰다. 3명의 노병은 피 한 방울 묻히지 않았지만 그들이 뿜어내는 기세는 마당을 가득 채운 피비린내보다 훨씬 더 지독했다. 집 안에서 창문으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서연은 두려움이 아닌 경외감에 온몸을 떨고 있었다. 이것은 싸움이 아니었다. 일방적인 정리였다. 마당에는 이제 오직 한 사람, 행동대장 조철웅만이 간신히 버티고 서 있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3명의 노인과 쓰러진 자신의 부하들을 번갈아 보았다. 그의 오만했던 얼굴은 공포와 경악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밤의 정적이 다시 마당에 내려앉았다. 간간히 들려오는 부상자들의 신음소리가 아니었다면 방금 전의 처절한 싸움이 거짓말처럼 느껴질 정도였다.
조철웅은 명치를 부여잡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박철민을 노려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오만함 대신 이해할 수 없는 존재를 마주한 원초적인 공포가 서려 있었다. 당신들 대체 정체가 뭐야? 박철민은 대답 대신 그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그 모습에 질겁한 조철웅이 주춤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20명이 넘는 부하들을 순식간에 정리한 저 노인이 자신에게는 어떤 짓을 할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약속은 약속이지. 박철민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마당에 울렸다. 내 놈들 중 한 명이라도 제대로 서 있지 못하게 만들면 내 아들의 빚은 없던 걸로 하기로. 그는 쓰러져 있는 조폭들을 손으로 한번 휘이 가리켰다. 서 있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보아하니 약속을 지켜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나? 조철웅의 얼굴이 굴욕감으로 일그러졌다. 명동을 주름잡던 자신이 이런 시골 촌 구석에서 이름도 모를 늙은이들에게 이토록 처참하게 패배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그는 이를 악물었지만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다. 젊은 친구, 인생은 실전이야. 입으로만 떠드는 게 아니고. 이상훈이 특유의 비꼬는 말투로 한마디 거들었다. 김진태는 여전히 묵묵히 서 있었지만 그의 존재감만으로도 조철웅은 숨이 막힐 것 같았다. 박철민은 조철웅의 바로 앞까지 다가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 깊고 고요한 눈빛 앞에서 조철웅은 자신이 마치 벌거벗겨진 듯한 기분을 느꼈다. 자신의 모든 생각과 의도가 꿰뚫어 보이는 것만 같았다. 차용증. 내놓게. 박철민이 손을 내밀었다. 조철웅은 잠시 망설였다. 이것을 넘겨주는 순간 자신과 조직의 체면은 땅에 떨어지는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 거절했다가는 팔다리가 부러지는 것만으로는 끝나지 않을 것 같았다. 저 노인의 눈은 필요하다면 망설임 없이 자신의 목숨을 거둘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결국 그는 떨리는 손으로 품 안에서 구겨진 차용증을 꺼내 박철민의 손에 건넸다. 박철민은 차용증의 내용을 확인한 뒤 그 자리에서 북북 찢어버렸다. 종이 조각들이 힘없이 밤바람에 흩날렸다. 이제 빚은 없던 걸로 하지. 그리고 내 놈들에게 주는 마지막 충고다. 박철민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다시는 이 집 그리고 내 가족 앞에 나타나지 마라. 만약 오늘 이후로 내 손녀딸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건드리는 날에는 내가 직접 명동으로 찾아가겠다. 그땐 내 놈들의 회장이라는 사람 목을 들고 나오게 될 테니 그리 알도록. 그 말에는 단 한치의 허세도 섞여 있지 않았다. 조철웅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저 노인은 정말로 그럴 인간이었다. 그리고 널브러져 있는 내 놈들 쓰레기는 알아서들 치워가도록. 박철민은 말을 마친 뒤 그대로 몸을 돌려 집으로 향했다. 김진태와 이상훈도 미련 없이 그의 뒤를 따랐다. 마치 길가의 돌멩이를 걷어찬 것처럼 그들은 더 이상 쓰러진 조폭들에게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았다. 3명의 노인이 집 안으로 사라지자 그들을 짓누르던 거대한 압박감에서 겨우 풀려난 조철웅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는 부하들에게 소리쳤다. 뭐 하고 있어, 이 병신들아. 당장 일어나서 차에 타. 여길 벗어난다. 조폭들은 부러진 팔다리를 이끌고 서로를 부축하며 비틀비틀 차에 올라탔다. 그들의 얼굴에는 패배의 굴욕과 함께 정체 모를 공포가 깊이 새겨져 있었다. 잠시 후 그들은 왔을 때처럼 요란한 소리를 내며 하지만 도망치듯 황급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마당에 남은 것은 부서진 농기구 몇 개와 어지러운 타이어 자국뿐이었다. 집 안으로 들어온 서연은 할아버지와 그의 친구들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들의 옷에는 흙먼지 하나 묻어 있지 않았다. 마치 동네 한 바퀴 산책이라도 다녀온 사람들처럼 평온했다.
이상훈이 냉장고를 열어 시원한 막걸리를 꺼내며 투덜거렸다. 에잉, 오랜만에 몸 좀 풀었더니 목이 타는구만. 백호, 자네 집은 안주할 만한 게 뭐 없나? 김진태는 말없이 마당을 한번 쓱 둘러보더니 부서진 울타리를 가리켰다. 내일 아침에 손봐야겠군. 박철민은 손녀 서연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다. 그의 손길은 방금 전 수십 명을 상대하던 전사의 손이 아닌 한없이 따뜻하고 자상한 할아버지의 손이었다. 이제 다 괜찮다. 무서웠지? 어서 들어가서 자거라.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할아버지를 와락 껴안았다.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그리고 정말 멋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떨림과 함께 깊은 존경심이 묻어났다. 세 명의 노병은 툇마루에 걸터앉아 막걸리 잔을 기울였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했다. 그런데 백호. 이상훈이 막걸리를 한 모금 들이켜고는 입을 열었다. 이걸로 끝이 아닐 걸세. 오늘 우리가 건드린 건 뱀의 꼬리일 뿐이야. 명동에 있는 그 뱀 대가리가 가만히 있지는 않을 텐데. 박철민은 말없이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이 다시 깊고 서늘하게 가라앉았다. 알고 있네. 그래서 슬슬 옛날 기억을 다시 꺼내볼까 하네. 그의 말에 김진태와 이상훈의 눈빛도 함께 빛났다. 수십 년간 평온한 살 속에 묻어두었던 북극성의 발톱이 이제 완전히 세상 밖으로 드러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평창의 작은 농가에서 시작된 싸움은 이제 거대한 어둠의 심장부인 서울 명동을 향하고 있었다. 진정한 전쟁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은 것이었다. 서울의 심장부 명동. 불야성을 이룬 거리에 화려한 네온사인 불빛이 닿지 않는 어두운 뒷골목, 그곳에 거대한 뱀처럼 다리를 튼 고층 빌딩이 있었다. 황금금융타워. 명동 황금파의 힘과 부를 상징하는 바벨탑이자 그들의 두목인 황 회장의 왕국이었다. 빌딩 최상층, 도시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거대한 회장실은 바닥부터 천장까지 값비싼 대리석과 흑단목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화려함 속에는 사람의 온기라곤 전혀 느껴지지 않는 냉기가 감돌았다. 황금파의 행동대장 조철웅은 그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값비싼 원목 책상에 앉아 어둠 속에서 시가 연기만을 내뿜고 있는 한 남자가 있었다. 황 회장이었다. 그는 50대 후반으로 보였지만 잘 관리된 외모와 값비싼 맞춤 양복은 그를 훨씬 젊어 보이게 했다. 그러나 서늘하게 빛나는 그의 눈빛만큼은 수십 년간 피비린내 나는 뒷골목을 지배해 온 자의 잔혹한 연륜을 숨기지 못했다. 조철웅과 그의 부하들이 처참한 몰골로 돌아왔을 때 황 회장은 보고를 받는 내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는 폭발하듯 분노를 터뜨리는 대신 모든 보고가 끝날 때까지 침묵을 지켰다. 그 침묵이 그 어떤 고함이나 폭력보다 조철웅의 숨통을 조여왔다. 그래서 한참 만에 황 회장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가 아닌 지독한 냉소를 머금고 있었다. 내 밑에서 가장 싸움을 잘한다는 놈이 20명이 넘는 애들을 끌고 가서 강원도 산골짜기 늙은이 3명한테 개처럼 맞고 왔단 말이지. 심지어 5억짜리 빈문서까지 제 손으로 찢어주고. 회장님, 그놈들은 그냥 늙은이들이 아니었습니다. 움직임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귀신 같았다고요. 조철웅이 필사적으로 변명했다. 귀신? 황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조철웅에게 다가왔다. 그의 구둣발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서늘하게 울렸다. 패배한 개는 짖는 소리도 참 다양하군. 귀신이라. 그럼 너는 20명의 무장한 조직원을 데리고 가서 귀신 퇴치에 실패한 무당쯤 되는 건가? 그는 조철웅의 바로 앞에 멈춰섰다. 그리고는 들고 있던 시가를 그의 깁스한 팔 위로 지그시 눌렀다. 으악!
살이 타들어가는 끔찍한 고통과 함께 조철웅의 비명이 터져나왔다. 하지만 그는 감히 몸을 피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벌벌 떨기만 했다. 내 조직의 이름은 황금파다. 명동에서 가장 빛나는 이름이지. 그런데 내 놈이 그 이름에 똥칠을 했어. 고작 늙은이 3명 때문에. 황 회장은 아무렇지 않게 시가를 재떨이에 비벼 끄고는 옆에 있던 부하에게 손짓했다. 부하는 익숙하게 망치 하나를 가져와 그에게 건넸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기회는 줬지. 그리고 넌 그 기회를 아주 멋지게 걷어찼고. 황 회장은 조철웅의 멀쩡한 왼손을 바닥에 펼치게 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그의 새끼손가락을 향해 망치를 내리쳤다. 끄아악. 뼈가 으스러지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회장실에는 조철웅의 처절한 비명만이 울려 퍼졌다. 이게 내 무능함에 대한 값이다. 황 회장은 다시 책상으로 돌아가 앉으며 피 묻은 장갑을 벗어 던졌다. 그리고 이게 내 자존심을 건드린 값이다. 그는 더 이상 조철웅에게 눈길도 주지 않았다. 고통에 몸부림치는 조철웅은 다른 부하들에 의해 개처럼 끌려나갔다. 회장실에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황 회장은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돈 5억은 그에게 푼돈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의 조직원들이 그것도 행동대장까지 나선 무리가 처참하게 패배했다는 사실은 그의 자존심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그는 이런 변수를 용납하지 않았다. 김 실장. 그가 나지막이 부르자 그림자처럼 서 있던 비서가 조용히 다가왔다. 그 늙은이들. 뒷조사해봐. 이름, 나이, 가족관계, 과거 행적. 태어나서 무슨 기저귀를 찾는지까지 알아내. 내가 직접 나서기 전에 사냥감이 어떤 놈들인지는 알아야 하니까.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박철민이라고 했나? 그놈 전화번호도 알아내. 내가 직접 인사를 해야지. 예의 없는 늙은이에게 명동의 방식이 어떤 건지 가르쳐 줄 필요가 있으니. 그의 눈이 어둠 속에서 뱀처럼 번뜩였다. 그는 이번 일을 단순한 복수로 끝낼 생각이 없었다. 자신의 제국에 감히 흠집을 낸 자들을 뿌리 뽑아 누가 진정한 포식자인지 다시 한번 각인시킬 생각이었다. 같은 시각 평창의 농가. 박철민과 그의 동료들은 막걸리 잔을 비우고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서연은 할아버지의 방에서 함께 잠을 청했다. 아직도 오늘 겪은 일들이 꿈만 같았지만 할아버지의 곁에 있으니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다. 그때 철민의 낡은 핸드폰이 조용히 울렸다. 발신자 표시 제한. 평소라면 받지 않았을 전화였지만 그는 불길한 예감에 조용히 밖으로 나가 전화를 받았다. 박철민 씨 되십니까?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위압감은 보통이 아니었다. 누구요? 나는 당신 아들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입니다. 내 부하들이 당신에게 큰 신뢰를 저질렀더군요. 빚은 당신들 말대로 없던 걸로 하지요. 대신 이자는 받아야겠습니다. 무슨 뜻이지? 이자는 당신과 당신 친구들 그리고 당신의 귀한 손녀딸의 목숨으로 받겠습니다. 곧 찾아가지요. 당신들이 잠든 가장 깊은 밤에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박철민은 전화기를 든 채 한동안 허공을 응시했다. 밤바람이 그의 뺨을 스치며 지나갔다. 적은 생각보다 훨씬 더 집요하고 잔인한 놈들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시선이 정확히 자신과 가족을 향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집 안으로 들어온 박철민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상훈이 진태. 잠들었나? 그의 목소리에 자는 척 누워있던 두 노병이 조용히 눈을 떴다. 뱀 대가리가 직접 전화를 했네. 전쟁을 선포하더군.
그 말에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날카롭게 얼어붙었다. 황 회장의 전화는 선전포고였다. 이제 싸움은 단순히 빚을 탕감받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었다. 목숨을 건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다음 날 새벽 평창의 농가에는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았다. 동이 트기도 전부터 일어난 3명의 노병은 툇마루에 앉아 말없이 동쪽 하늘이 밝아오는 것을 지켜보았다. 놈들이 우리를 특정했다는 건 이미 우리 신상에 대해 파악하기 시작했다는 뜻이겠지. 이상훈이 먼저 침묵을 깼다. 그의 눈은 밤새 한숨도 자지 않은 사람처럼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하네. 적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 채 기다리는 건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야. 박철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상훈이 자네 옛 연줄들. 아직 살아있나? 이상훈이 씁쓸하게 웃었다. 살아있는 놈보다 땅속에 있는 놈들이 더 많지. 하지만 빚진 놈들은 죽어서도 빚을 갚아야 하는 법. 그는 품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암호처럼 보이는 이름과 숫자들만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수십 년 전 북극성으로 활동하며 맺었던 인연들, 혹은 그들의 목숨을 구해주고 만들어 놓았던 빚들이었다. 그는 집 구석에 놓여있던 낡은 유선 전화를 들고 수첩에 적힌 번호 중 하나를 눌렀다. 신호가 한참 가고 잠결에 전화를 받은 듯한 잠긴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세요? 나다. 옛날에 자네 목숨 빚진 거 지금 받으러 왔다. 이상훈의 한마디에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잠에서 깨어났다. 이상훈은 명동 황금파와 황 회장이라는 이름, 그리고 그들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봐 달라고 짧게 지시했다. 전화는 금방 끊겼다. 경찰청 정보과에 있는 친구야. 10수년 전에 내가 아니었으면 간첩한테 목이 따였을 놈이지. 곧 소식이 올 걸세. 그들이 정보를 기다리는 동안 집 안에서는 서연이 불안한 얼굴로 할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다. 할아버지, 어젯밤의 통화. 무슨 일이에요? 혹시 또 그 사람들이? 박철민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애써 미소를 지었다. 걱정 마라. 할아비 친구들이랑 그냥 옛날 얘기한 거다. 서울은 언제 올라갈 거냐? 서연은 할아버지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대신 묵묵히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이 불안한 상황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아침 식사를 하며 새 노병은 자연스럽게 과거의 임무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서연에게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마치 그녀에게 자신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알려주려는 듯 했다. 기억나나 백호? 적진 한가운데 고립되었을 때 말이야. 적들은 우리보다 10배는 많았지. 김진태가 툭 던지듯 말했다. 그때 자네가 낡은 창고에 부비 트랩을 설치해서 놈들 대대 병력 절반을 날려버리지 않았나. 박철민의 말에 김진태는 별일 아니라는 듯 밥만 먹었다. 나는 그때 500m 밖에서 놈들 지휘관 대가리를 날려버렸지. 그놈이 쓰고 있던 철모가 어찌나 반짝이던지. 이상훈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덕분에 우리는 밤새 놈들 보급품으로 포식하고 유유히 빠져나왔지. 그들의 대화에는 과장이나 허풍이 없었다. 그저 자신들의 과거를 담담하게 회상할 뿐이었다. 하지만 그 대화를 듣는 서연의 귀에는 마치 영화 속 이야기처럼 들렸다. 자신의 할아버지와 그 친구들이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나들며 나라의 그림자 속에서 싸워온 이름 없는 영웅들이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가슴에 와닿았다. 그들은 유령이었다. 국가의 기록에는 없지만 이 땅 어딘가에서 조용히 살아 숨쉬는 유령들. 아침 식사가 끝난 뒤 김진태는 조용히 헛간으로 향했다. 그는 헛간에 있는 온갖 농기구와 자재들을 꼼꼼히 살피기 시작했다. 그의 눈에는 쇠스랑과 삽이 더 이상 농기구가 아닌 무기로 보였다.
비료 포대는 방어용 진지로, 낡은 경운기 엔진은 교란용 소음 발생 장치로 보였다. 그는 집 주변 지형을 이용해 치밀하게 방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적이 침투할 수 있는 모든 경로를 파악하고 그곳에 치명적이지는 않지만 적의 발을 묶고 전의를 상실하게 만들 함정들을 구상했다. 낡은 철사를 이용한 올가미, 헛간문에 연결된 경고용 쇠조각들, 마당 곳곳에 파놓은 위장구덩이. 그의 손을 거치자 평화롭던 농가는 순식간에 적을 기다리는 요새로 변모하고 있었다. 오후가 되자 이상훈의 전화가 울렸다. 그는 조용한 곳으로 가서 한참 동안 통화를 하고 돌아왔다. 그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했다. 그는 박철민과 김진태를 불러 모았다. 상황이 생각보다 더 복잡해. 이상훈이 가져온 정보는 충격적이었다. 황금파는 단순한 사채업자나 조폭 집단이 아니었다. 그들은 건설, 유흥, IT 사업까지 손을 뻗치고 있는 거대한 기업형 조직이었다. 황 회장은 정계와 재계에도 깊은 연주를 가지고 있어 웬만한 경찰력으로는 건드릴 수도 없는 거물이었다. 황 회장, 본명 황진성. 잔인하고 치밀한 놈이야. 자신의 사업에 방해가 되거나 자존심을 건드린 놈은 반드시 아주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제거해 왔다고 하네. 공식적으로는 성공한 사업가 행세를 하지만 뒤로는 온갖 불법적인 일을 도맡아 하고 있어. 마약 밀매에도 손을 대고 있다는 첩보도 있고. 박철민의 미간에 깊은 주름이 패였다. 놈들의 본거지는 명동의 황금금융타워. 최첨단 보안 시스템으로 무장하고 있고 수십 명의 경비 인력이 24시간 건물을 지키고 있다고 해. 우리가 여기서 농성하며 싸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야. 정보를 모두 듣고 난 세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적은 그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거대한 괴물이었다. 이곳 평창의 농가에서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현명한 방법이 아니었다. 놈들은 정정당당하게 정문으로 쳐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비열하고 교활한 방식으로 자신들의 가장 약한 고리인 서연을 먼저 노릴 수도 있었다. 침묵을 깬 것은 박철민이었다. 그는 결심을 굳힌 듯 단호한 눈빛으로 두 동료를 바라보았다. 사냥꾼이 올 때까지 우리 안에서 기다릴 수는 없네.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사냥꾼의 소굴로 우리가 직접 찾아가야지. 그 말에 김진태와 이상훈의 눈빛이 동시에 빛났다. 방어는 그들의 방식이 아니었다. 그들은 평생을 적의 심장부로 파고들어 목표를 제거하는 임무를 수행해 온 북극성이었다. 늙었지만 그들의 본능은 여전히 날카롭게 살아있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지. 이상훈이 비릿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들의 시선은 이제 강원도의 푸른 산이 아닌 저 멀리 서울의 가장 어둡고 추악한 심장부를 향하고 있었다. 호랑이 굴로 들어간다. 박철민의 결정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것이 북극성의 방식이었고 지금 상황에서 가장 확실한 길이었다. 그날 저녁 3명의 노병은 낡은 작전 지도 대신 이상훈이 급하게 구해온 서울 명동의 지도를 툇마루에 펼쳐놓았다. 이제 농가는 그들의 작전 지휘본부가 되었다. 목표는 황 회장 황진성. 놈을 무력화하고 그의 불법 사업 증거를 확보해 세상에 드러낸다. 단순히 죽이는 건 의미가 없어. 조직 전체를 뿌리째 뽑아버려야 해. 박철민이 작전의 목표를 명확히 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닌 위험 요소를 완전히 제거하는 임무였다. 황금금융타워는 요새나 마찬가지야. 정면 돌파는 불가능해. 놈들을 교란시키고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어야 하네. 이상훈이 황금파에 대한 정보가 담긴 서류를 가리키며 말했다. 그의 저격수 시절 경험은 목표를 직접 타격하는 것뿐만 아니라 목표를 고립시키고 약화시키는 전략 수립에도 뛰어났다. 작전은 3단계로 나눈다. 그는 손가락으로 지도를 짚어가며 설명하기 시작했다. 1단계 교란.
놈의 돈줄을 흔들어서 시선을 분산시킨다. 진태, 자네 전문 분야야. 김진태는 말없이 이상훈이 건넨 황금파의 건설 현장 목록을 받아들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수십 가지의 사고 시나리오가 그려지고 있었다. 폭파 전문가였던 그의 지식은 건물의 취약한 구조를 파악하고 최소한의 조치로 최대의 혼란을 야기하는 데 특화되어 있었다. 그는 인명 피해 없이 하지만 황 회장에게 막대한 금전적 손실과 행정적 골칫거리를 안겨줄 방법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2단계 정찰 및 침투로 확보. 내가 맞지. 이상훈이 말했다. 늙은이만큼 눈에 띄지 않는 위장술도 없지. 명동 거리를 어슬렁거리는 평범한 노인네 행세를 하며 황금 금융타워 주변의 모든 것을 파악하겠다. 경비 교대 시간, CCTV 사각지대, 쓰레기 수거 차량의 동선까지. 모든 정보는 우리의 무기가 될 걸세. 그의 자신감 있는 말투에는 수십 년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노련함이 묻어났다. 마지막 3단계 타격. 교란과 정찰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을 때 가장 취약한 순간을 노려 황 회장에게 직접 접근한다. 그건 내가 맡겠네. 박철민이 마무리 지었다. 그의 역할은 가장 위험하지만 작전의 성패를 결정짓는 핵심이었다. 작전 계획이 수립되자 남은 것은 실행뿐이었다. 하지만 그 전에 박철민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 남아 있었다. 그는 방에서 짐을 싸고 있는 서연에게 다가갔다. 서연아, 내 할아버지. 내일 아침 일찍 서울로 돌아가거라. 그리고 며칠 동안은 할애비에게 연락하지 말거라. 무슨 일이 있어도. 서연의 얼굴에 불안감이 스쳤다. 할아버지, 어디 가세요? 또 위험한 일 하시는 거죠? 저 때문에. 박철민은 서연의 말을 막으며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다. 너 때문이 아니다. 내 덕분이지. 그는 손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내 덕분에 이 늙은 할애비가 아직 지켜야 할 것이 있다는 걸 깨달았다. 아직 싸워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말이다. 이건 내 싸움이고 내 동료들의 싸움이다. 그러니 너는 너의 자리에서 너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면 된다. 그게 할애비를 돕는 거야. 알겠느냐? 그의 목소리는 한없이 따뜻했지만 그 안에 담긴 결의는 바위처럼 단단했다. 서연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투정을 부리는 어린아이가 아니었다. 할아버지의 결정을 믿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다음 날 새벽 서연을 태운 버스가 서울을 향해 떠나는 것을 끝까지 지켜본 뒤에야 3명의 노병은 본격적인 출정 준비를 시작했다. 그들의 준비물은 조촐했다. 김진태는 헛간에서 가져온 정체불명의 화학약품 몇 병과 소형 공구들을 챙겼다. 이상훈은 낡았지만 성능 좋은 쌍안경과 튼튼하고 편한 신발을 골랐다. 박철민은 아무것도 챙기지 않았다. 그는 그저 마당 한쪽에서 조용히 몸을 풀며 수십 년간 잠들어 있던 몸의 감각들을 하나하나 깨우고 있었다. 그의 몸 자체가 가장 완벽하고 치명적인 무기였다. 모든 준비가 끝나고 그들은 김진태의 낡은 포터 트럭에 올랐다. 덜컹거리는 트럭은 평생을 함께한 정든 평창의 흙길을 뒤로하고 아스팔트가 깔린 고속도로에 올라섰다. 서울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빠르게 변했지만 세 사람 사이에는 말이 없었다. 그들에게는 말이 필요 없었다. 서로의 심장 박동 소리만으로도 서로의 굳은 결의를 느낄 수 있었다. 몇 시간이 흘렀을까? 트럭은 마침내 거대한 빌딩 숲이 끝없이 펼쳐진 대한민국 심장부 서울로 진입했다. 화려하고 혼란스러운 도시의 불빛이 새 노병의 주름진 얼굴을 비췄다. 트럭은 명동의 한적한 공영 주차장에 멈춰섰다. 저 멀리 밤하늘을 찌르듯이 솟아있는 황금 금융타워의 오만한 불빛이 보였다. 이상훈이 그 건물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은조렸다.
정글은 변했지만 사냥은 똑같군. 박철민은 말없이 트럭의 시동을 껐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세 마리의 늙은 호랑이가 거대한 적의 심장을 향해 조용히 이빨을 드러내고 있었다. 호랑이 사냥이 마침내 시작되었다. 서울의 밤은 잠들지 않았다. 특히 돈과 욕망이 뒤엉켜 들끓는 명동의 밤은 더욱더 그러했다. 황금금융타워 최상층, 황 회장의 사무실은 그 욕망의 제국을 다스리는 심장부였다. 그러나 최근 며칠간 그 심장에는 불규칙한 경련이 일고 있었다. 시작은 사소한 사고들이었다. 황금파가 야심차게 추진하던 강남 재개발 현장에서 원인 모를 누수로 인해 지하층 전체가 물에 잠겨 공사가 무기한 중단되었다. 단순한 설비 결함으로 보고되었지만 김진태는 밤새 몰래 잠입하여 수도관의 가장 취약한 지점에 눈에 띄지 않는 균열을 만들어 놓고 나왔을 뿐이었다. 며칠 뒤 인천항에 정박해 있던 황금파 소유의 물류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수십억 원어치의 밀수품들이 잿더미가 되었다. 소방당국은 낡은 전선의 합선을 원인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그 역시 김진태의 작품이었다. 그는 쥐 한 마리를 이용해 기름 묻힌 손뭉치를 정확히 배전반 위로 떨어뜨려 자연 발화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황 회장의 돈줄과 자존심에는 막대한 타격을 입혔다. 황 회장은 미친 듯이 날뛰었다. 연이어 터지는 사고에 그의 신경은 곤두설대로 곤두서 있었다. 그는 조직의 핵심 인력들을 대거 문제 현장으로 급하게 사태를 수습하도록 지시했다. 그의 관심이 온통 외부의 혼란에 쏠려 있는 동안 그의 심장부인 명동에는 또 다른 그림자가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다. 이상우는 며칠 동안 명동 거리를 배회했다. 때로는 허리가 굽은 폐지 줍는 노인으로, 때로는 길을 잃은 어수룩한 시골 관광객으로. 그 누구도 그의 존재를 의식하지 못했다. 그는 까마귀처럼 높은 곳에서, 쥐처럼 낮은 곳에서 황금금융타워의 모든 것을 관찰하고 기록했다. 그는 경비원들의 교대 시간, 그들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자리를 비우는 짧은 순간, CCTV의 미세한 사각지대, 그리고 매일 새벽 3시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러 오는 낡은 트럭의 동선까지 파악했다. 마침내 그는 가장 완벽한 침투 경로와 시간을 찾아냈다. 허름한 여관방. 3명의 노병은 마지막 작전 회의를 하고 있었다. 오늘 새벽 3시. 쓰레기 수거 트럭이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1분 30초가 유일한 기회다. 그때 셔터가 열리면 우리는 그림자처럼 안으로 들어간다. 이상훈이 지도를 짚으며 말했다. 내부 경비는 3인 1조로 움직인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최상층까지는 총 4개의 조를 마주치게 될 거다. 처리는 내가 맡지. 김진태가 짧게 말했다. 그의 가방 안에는 직접 만든 소형 연막탄과 최루 가스, 그리고 전자기기를 순간적으로 마비시키는 EMP 장치가 들어있었다. 북극성 시절 그는 폭탄뿐만 아니라 온갖 교란 장비를 만드는 데에도 천재적인 재능을 보였다. 황 회장의 사무실은 최상층 전체를 쓰고 있다. 그놈은 아마 혼자 있거나 최측근 비서 한두 명과 함께 있겠지. 놈을 제압하고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다. 박철민이 작전의 최종 목표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리고 우리는 동이 트기 전에 유령처럼 사라지는 거다. 새벽 2시 50분. 명동의 뒷골목은 취객들의 고성마저 잦아든 깊은 정적에 잠겨 있었다. 황금금융타워 주변을 감싸는 어둠 속으로 3개의 그림자가 조용히 녹아들었다. 새벽 3시 정각. 약속이라도 한 듯 낡은 음식물 쓰레기 수거 트럭이 지하 주차장 입구로 다가왔다. 육중한 철제 셔터가 소음을 내며 올라가기 시작했다. 트럭이 안으로 완전히 들어간 뒤 셔터가 다시 내려오기까지의 짧은 순간. 3사람은 한 줄기 연기처럼 셔터 밑을 통과해 주차장 안으로 스며들었다.
그들의 침투는 완벽했다. CCTV는 김진태가 터뜨린 소형 EMP 장치에 의해 짧은 시간 동안 노이즈가 낀 화면만을 송출했다. 이상훈의 기억을 바탕으로 그들은 CCTV의 감시를 피해 비상계단으로 향했다. 첫 번째 경비조와 마주친 것은 10층 복도였다. 순찰을 돌던 경비원들은 갑자기 복도에 자욱하게 피어오르는 연기에 당황했다. 뭐야? 불이야? 그들이 소화기를 찾으며 허둥대는 사이 연기 속에서 나타난 그림자 3개가 그들을 순식간에 덮쳤다. 박철민의 손날이 경동맥을 정확히 가격하고 김진태의 육중한 몸이 덮치고 이상훈의 지팡이가 발목을 후려쳤다.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3명의 경비원은 그대로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그런 식으로 그들은 마치 오래전 자신들의 전장이었던 적진을 누비듯 거대한 빌딩을 한 층 한 층 거슬러 올라갔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들의 몸은 서로의 역할을 기억하고 있었다.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호흡. 그들은 단순한 노인이 아니라 서로의 눈빛만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는 하나의 유기체였다. 마침내 최상층. 황 회장의 사무실 앞 복도에 도착했다. 육중한 문 앞을 2명의 거한이 지키고 있었다. 황 회장의 최측근 경호원들이었다. 이번에는 박철민이 먼저 나섰다. 그는 일부러 헛기침을 하며 비틀거리는 취객 노인처럼 복도의 모습을 드러냈다. 웬 놈이야? 경호원들이 경계하며 다가오는 순간 박철민의 눈빛이 변했다. 그의 몸이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며 한 명의 턱을 손바닥으로 올려치고 동시에 다른 한 명의 복부를 팔꿈치로 가격했다. 짧은 순간에 급소를 가격당한 경호원들이 쓰러지는 것과 동시에 김진태가 특수공구로 잠긴 전자도어록을 순식간에 해제했다. 문이 열리고 3사람은 마침내 호랑이의 그 심장부로 들어섰다. 넓은 사무실 안 황 회장은 소파에 앉아 시가를 피우며 부하에게 호통을 치고 있었다. 그깟 늙은이 하나 못 찾아서 이 사달을 내. 당장 그놈들 모조리.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문 앞에 유령처럼 서 있는 3명의 늙은이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내 놈들. 어떻게 여기까지. 자네를 직접 만나서 이자를 받으러 왔다네. 박철민이 나지막이 말했다. 황 회장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비릿한 미소를 되찾았다. 그는 자신의 왕국, 자신의 속을 아니었다. 제 발로 지옥에 걸어 들어왔구나. 좋다. 오늘 내 놈들 시체로 내 사무실 바닥을 닦아주마. 그가 손뼉을 치자 사무실 곳곳에 숨겨진 문에서 칼과 총으로 무장한 검은 양복의 사내들이 10여 명 쏟아져 나왔다. 황금파 최정의 멤버들이자 황 회장의 친이 되었다. 마지막 전투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전투라기보다는 일방적인 진압에 가까웠다. 김진태는 마치 돌진하는 멧돼지처럼 적진으로 뛰어들어 진영을 무너뜨렸다. 그는 총을 든 놈들을 최우선으로 제압하며 육중한 주먹과 발길질로 뼈를 부수고 관절을 탈골시켰다. 이상훈은 그 주위를 맴돌며 동료를 위협하는 적들의 무기든 손목이나 급소를 정확하게 타격하며 지원했다. 그리고 박철민은 곧장 황 회장을 향해 일직선으로 나아갔다. 그의 앞을 가로막는 모든 것들은 마치 거대한 강물 앞에 갈대처럼 쓰러져 나갔다. 그는 길고 화려한 동작을 쓰지 않았다. 모든 공격은 짧고 간결하고 치명적이었다. 마침내 황 회장과 단독으로 마주한 박철민. 공포에 질린 황 회장이 책상 서랍에서 권총을 꺼내들었다. 오지 마. 쏘겠다. 이미 늦었다. 박철민이 몸을 날리는 것과 총성이 울리는 것은 거의 동시였다. 하지만 총알은 허공을 갈랐다. 박철민은 총알보다 빠르게 황 회장의 품으로 파고들어 총을 든 손목을 꺾어버렸다. 크악! 권총을 떨어뜨린 황 회장의 얼굴에
박철민의 무자비한 박치기가 장렬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사무실에는 신음하는 황금파 조직원들만이 나뒹굴고 있었고 그 중앙에는 코뼈가 부러져 피를 흘리며 쓰러진 황 회장이 있었다. 이상우는 곧장 황 회장의 개인 컴퓨터로 다가가 능숙하게 암호를 풀고 그의 모든 불법 거래 장부와 뇌물 리스트, 마약 밀매 증거들을 빼내기 시작했다. 김진태는 개인 금고를 뜯어내 그 안에 숨겨져 있던 비밀 장부 원본까지 확보했다. 모든 증거를 손에 넣은 뒤 박철민은 쓰러진 황 회장에게 다가가 귓가에 속삭였다. 이것이 잠자는 개의 코털을 건드린 대가다. 그들은 황 회장을 의자에 묶어두고 그의 입에 찢어진 차용증 조각을 쑤셔 넣었다. 그리고는 왔을 때처럼 조용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며칠 후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다. 기업형 폭력 조직 명동 황금파 전격 검거. 황진성 회장 마약 밀매 및 정관계 로비 혐의로 구속. 뉴스는 연일 황금파의 몰락을 대서특필했다. 익명의 제보자가 검찰에 넘긴 증거 자료는 너무나도 명백하고 방대해서 황 회장은 물론 그와 결탁했던 수많은 부패 권력자들이 줄줄이 쇠고랑을 찼다. 거대했던 범죄 제국은 하룻밤 사이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다시 평화가 찾아온 평창의 농가. 박철민과 김진태, 이상우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툇마루에 앉아 따스한 가을 햇살을 즐기고 있었다. 그들의 앞에는 서연이 깎아놓은 빨간 사과가 탐스럽게 놓여 있었다. 서울에서 돌아온 서연은 모든 것을 뉴스를 통해 알게 되었다. 그녀는 말없이 할아버지의 등 뒤로 다가가 조용히 안았다. 고맙다는 말도 대단하다는 말도 필요 없었다. 그저 할아버지의 따뜻한 온기만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백호, 이제 정말 은퇴인가? 막걸리 잔을 기울이던 이상훈이 물었다. 박철민은 대답 대신 붉게 물들어가는 서쪽 하늘을 바라보며 평온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손에는 더 이상 피비린내 나는 무기 대신 흙냄새 나는 호미가 들려 있었다. 수십 년간 나라의 그림자 속에서 쌓아온 이름 없는 영웅들, 북극성. 그들은 마침내 자신들이 지켜낸 땅으로 돌아와 가장 눈부신 석양 아래 고요한 휴식을 맞이하고 있었다. 진짜 전쟁을 끝낸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완벽한 평화였다.